안녕하세요, 코디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나 갖고 있는 공통의 무기, 이 무기를 어떻게 갈고 닦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확실한 무기, 그게 바로 논리입니다. 논리가 어떻게 여러분을 지켜주는 걸까요? 먼저 오늘은 두 가지식으로 결론적인 메시지부터 말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확신을 경계하십시오. 인간의 의견이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참과 거짓이 섞인 조성물입니다. 둘째, 진짜 나는 찾을 수 없습니다. 참된 나를 찾겠다는 여정 위험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너그럽고 유연하게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습니다. 당신 안에 더 좋고 더 멋진 조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인을 설득하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적대적인 대전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논리를 싸움의 무기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논리는 당신을 지키는 방패이자 타인을 다치지 않게 하는 평화의 도구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영상의 세 가지 메시지를 하나씩 차분히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적지 않은 지식을 얻으실 거라고 코디정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일반 논리학과 특수 논리학 이야기. 논리학은요, 모든 학문과 지식의 기초가 되는 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가장 오래된 철학의 한 기둥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에서든 누구든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사실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도 드뭅니다. 제가 50년 이상을 살면서 논리학의 진면목을 가르쳐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 머리의 공통구조에 관한 논리학, 다시 말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발생하는 머릿속의 구조와 생각의 방식을 탐구한다면 그런 논리학을 일컬어 일반 논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문 분야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과학, 모든 기술, 모든 전문적인 지식 체계에도 논리적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런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전하는 논리학도 있을 겁니다. 그걸 일컬어 특수 논리학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논리학의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일반 논리학의 토대 위에서 과학과 기술과 인문학과 사회학 이런 모든 분야의 특수 논리학이 세워집니다. 일반 논리학이 없다고 이런저런 분야의 지식이 비논리적이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과를 모른다고 해서 사과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요. 일반 논리학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 인간 머리의 논리 구조가 인간 공통의 생각의 방식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애당초 인간의 머리는 어차피 일반 논리학이 가르쳐주는 공통구조로 되어 있고 공통된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논리학은 인생의 무기입니다. 이걸 잘 알면요. 다른 분야에서도 지식을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소통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지식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논리적 결과물로 이해해서 더 유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가 요청하는 그런 창의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겠죠. 말하자면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논리학은 모르면요? 네, 괜찮습니다. 논리학을 모른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논리의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체험은 못 누리겠죠. 일반 논리학의 위력은 역사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양 사회가 동양보다 더 빨리 과학혁명의 시기를 거쳐 산업에서 혁신과 발전을 이뤄냈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서양 사상이 들어오기 전까지 동양은 과학과 기술과 산업이라는 특수 분야의 지식이 매우 뒤처졌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동양에서는 일반 논리학이 없었다는 사실, 이것도 아주 강력하고 오래된 철학적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이다 라고 말해서는 없겠죠. 과학과 기술의 지식, 이거 특수 논리학이잖아요. 이런 특수 논리학이 기초가 되는 일반 논리학이 없었다. 그런 일반 논리학의 부재가 1000년, 2000년 계속된 결과가 동서양의 차이를 불러왔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양에 논리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되는 철학의 한 기둥으로서 일반 논리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있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모든 지식의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일반 논리학이고요. 코디정의 지식 채널에서 줄곧 소개한 게 바로 일반 논리학. 일반 논리학 중에서도 칸트가 정리하고 해설해주는 논리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일반 논리학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런데 우리가 일반 논리학을 공부하고 배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특수 논리학을 배우면요, 직접적으로 지식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법을 공부하면 법에 관한 지식을 바로 얻지요. 금융투자를 공부하면요, 금융투자에 관한 지식을 얻습니다. 기술을 공부하면요, 기술을 배우죠. 그런데 일반 논리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논리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뭔가 직접 얻는 건 적습니다. 논리학이 저건 그러하다, 이건 이래야 한다라고 가르치기는 해도요, 가르치는 지식의 양이 특수 논리학의 지식보다 훨씬 적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지, 그런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특수 논리학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지식을 직접 주지만 일반 논리학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지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지식에 대한 메타 지식 정도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순전히 오류와 실수, 실패와 후회의 반복이었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기회를 잃기도 하고 소득 없는 갈등에 빠지거나 기어이 여러분 자신이 다치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발꿈치와 허파에서 그런 행동이 시작되지는 않았을 테니까는요. 일반 논리학은 우리에게 우리 머릿속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줍니다. 오류와 실패와 실수와 후회를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수 논리학은 온갖 과학과 기술에 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나 일반 논리학은 논리학적 지식을 소극적으로 제공합니다. 소극적인 지식이라는 표현이요, 이거는요, 이게 정답이다 라는 지식이 아니라 그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다시 생각해보자 라는 방식의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극적인 지식이 인간 머리를 시원하게 만들어주고요, 우리에게 이루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편안한 위로를 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일반 논리학을 간단하게 논리학으로 줄여 말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요, 생각의 기술 바로 써먹는 논리학 사용법이라는 책을 펴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일반 논리학 책이 아닐까라고 자부합니다. 이 책을 알고서도 아직도 안 읽은 분이 계시다니 안타깝습니다. 슬픈 일이에요. 지금 읽으십시오. 책 출간 후 이곳저곳 여기저기에서 논리학 북토크를 꽤 했던 것 같습니다. 서초동 변호사님들을 상대로 한 북토크에서 제가 한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청중 중 어떤 분이 갑자기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뒤로 가시더라고요. 내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그런데 뒤에서 볼펜과 종이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제 이야기를 받아 적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시 논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소극적인 지식,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독자에게 꼭 전하고 싶은 소극적인 세 가지 지식을 이야기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 지식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지켜주느냐 하는 이야기였기도 했고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논리학이 주는 소극적인 지식 첫 번째, 인간의 의견이란 참 혹은 거짓이 아니라 참과 거짓이 섞인 조성물이다. 이 문구는 생각의 기술 맨 앞에 처음 문장이고요, 또 맨 뒤 마지막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모든 걸 딱 보면 아는 초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공평하게 언어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소통합니다. 그리고 그런 언어로 자기 의견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언어 자체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불충분하고 불완전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언어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외면하면서 확신의 과잉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의견을 참인 것으로 확신하느라 더 좋은 지식을 얻을 기회를 잃고
타인을 비난하고 싸우면서 그 타인에게서 올지도 모를 복을 걷어차잖아요. 그러면서 나이를 먹어가고 자기가 그토록 비난했던 꼰대가 되고 맙니다. 논리학은 개념, 판단, 추론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념이란 머릿속 단어, 머릿속에서 의미의 불빛을 만들어내는 램프 역할을 합니다. 단어라는 점에서 사람마다 몇만 개 이상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단어는 저마다 의미의 크기, 의미의 선명함, 의미의 소속을 갖게 되는데 사람마다 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사람마다 의미의 크기가, 의미의 선명함이, 그 의미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단어 한 개에서만도 머릿속 의미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같은 단어를 알고 있고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밝히는 불빛이 사람마다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의미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단어가 만들어내는 의미가 사람마다 같냐 다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어가, 즉 개념이 정말이지 정확하고 완벽한 의미를 인간에게 제공하느냐, 그게 더 문제겠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고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기억하거나 누군가에게 전달할 신령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무엇인가에 이름을 부여하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유니크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개념, 단어이고요. 우리 머리 바깥에 있는 그 무엇인가는 차후간 우리에게는 이름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이름을 불러줘야 의미가 생깁니다. 의미가 생겨야 어떤 존재가 우리들 머릿속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누가 이름을 붙였습니까? 그 이름이 정확한 겁니까? 다른 이름은 안 되는 건가요? 그 이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당신과 내가 같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가요? 그런데 어째서 나이를 먹으면서 혹은 이런저런 경험을 할 때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이름은, 단어는, 다시 말해 개념은 인간에게 정확하고 완벽한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인간은 내 안에서든 내 바깥에서든 진리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 공통의 한계를 예외 없이 갖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 가진 것을 생각하면서요, 이름이라는 단어 한 개에 또 다른 단어를 막 연결하잖아요. 단어를 2개 이상 연결하면 문장이 되지요. 그걸 논리학에서 판단 또는 명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논리학에서 말하는 생각의 정의입니다. 생각이란 이름을 갖는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거나 이름을 잘 모르거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 이것, 그 혹은 그녀 같이 대명사를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차후간 생각이란 단어들을 연결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으면 생각이 아닙니다. 적어도 논리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단어를 하나만 연결했든 5개를 연결했든 수백 개를 연결했든요, 연결에 사용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데 어떻게 생각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연결에 동원된 단어가 다를 겁니다. 같더라도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단어 하나만으로도 정확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근데 단어가 여러 개 연결되었어요. 그러면 더욱더 진리는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달리 흥미로운 점은 인간은 지금 무엇인가를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 딴 생각을 한다. 딴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릅니다. 미래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과거의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행동에 관한 생각일 수도 있겠죠. 인간의 의견이란 저 과일은 사과다, 그녀는 예쁘다 정도로 지금 여기에서의 판단에 만족하지는 않잖아요. 생각이 어딘가로 점핑하는 그걸 추론이라고 합니다. 이성이 자기 일을 하는 걸 추론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인간의 추론은 기본적으로 연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기에 생각에 어떤 대전제가 작동하는 순간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전제가 안내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머리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걸요. 대전제 때문에 인간의 의견이 달라지고 맙니다. 대전제가 다르면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점핑하기 때문에 따라서 대전제가 다른 사람끼리 의견이 일치할 수 없습니다. 대전제란 무엇입니까?
머릿속에 있는 기존 지식입니다. 그러면 지식은 어디에 보관되죠? 네, 인간 지식은 머릿속에 보관되지만 머릿속에 막연히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단어에 보관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문장으로 지식을 보관하지 않고요, 단어로 보관합니다. 대전제를 머릿속에 있는 기존 지식이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대전제 문제는 다시 단어의 문제가 되는 거지요. 대전제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머릿속에 있는 단어들이 수만 개가 넘게 있잖아요. 그러니 대전제도 무수히 많겠죠. 그런데 단어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우리 바깥에 사물 그 자체 혹은 진리를 100% 확실하게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10만 개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우리는 그 단어를 이용해서 무수히 많은 의견을 만들어낼 능력을 갖고 있기는 해도 그런 의견들이 100% 참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자, 진리의 진영 자체는 근본적으로 엉성합니다. 그렇다면 거짓의 진영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견이 아무리 못났어도 100%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참이 없는 의견의 세계에서 완벽한 거짓이라고 다른 의견을 비난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 해도 한 줌의 거짓이 스며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요. 아무리 나쁜 의견이라고 해도 한 줌의 좋음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논리학 지식으로 인간의 의견의 세계를 잘 관찰하면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며 인간의 의견이 일치될 수도 없고 역사적으로 인간의 의견이 일치된 적도 없고 그저 인간의 의견이란 참 혹은 거짓이 아니라 참과 거짓이 섞인 조성물일 뿐입니다. 단지 그 조성비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만약 여러분이 좋은 경험을 많이 해서 확실히 합리적이고 건전하신 분이라면요, 참의 비율이 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험이 부족하고 평소 지식이 일천하시거나 고집이 세시다면은 참의 비율이 좀 적겠죠. 이것이 논리학의 소극적 가르침 첫 번째였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고 일상생활에 써먹는다면요, 확신의 병폐에서 벗어나 더 유연하게 생각하고 편견을 줄이고 지식을 누리게 될 터니까 학습 능력도 올라가겠죠. 꼰대가 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정신적 처방으로 소통도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쓸데없는 인생 낭비를 줄여주는 아주 좋은 무기가 바로 논리학입니다. 논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다음으로 논리학이 주는 소극적인 지식 두 번째 살펴볼까요? 진짜 나는 찾을 수 없다. 참된 나를 찾는 모든 여정은 위험하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참된 나는 누구인가? 참된 나를 찾아야 한다. 참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진짜 나, 진정한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 논리학 관점으로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 모두 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에 현혹돼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낭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쩌면 위험해요. 죽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여정의 주위에는 낭떠러지가 많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곳곳에 죽음이 너무 흔합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그러합니다.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 근처에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나를 찾는다고, 진정한 나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고 하다 보면은요, 그게 너무 불가능해서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묘하게도 남들은 다 진정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만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맙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런 인생 계속 살 필요가 있느냐 라는 회의감과 절망이 엄습해 올지도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어떤 초능력을 사용한다거나 신령한 힘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 같은 것을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고, 그게 논리학의 가르침이거든요. 참된 진리, 진정한 본 모습이라는 것도 나 바깥의 것도 알 수 없고 나 안의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참된 나, 진짜 나, 진정한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나에 대해서
이것이 나라고 판단하는 순간 판단에서 제외된 무수한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오늘 내가 이게 진짜 나라고 판단했을 때 과거의 나는 가짜 나였습니까? 그 판단에서 제외되는 미래의 나를 어떻게 함부로 차단하고 배제한단 말입니까? 물론 나는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지요, 당연히. 하지만 그때 내가 아는 나는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단편, 나의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집한 나의 단편, 나의 조각이 더 많았으면 좋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한결 수월해지고 가벼워집니다. 다시 말해 나는 무수히 많습니다. 진짜 나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상 무수히 많은 나의 모습 중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많은 나를 다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차라리 내가 오늘 발견한 나를 더 격려해주고 어딘가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나의 또 다른 단편을 멋지게 발견해 보는 것, 그런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논리학은 참된 나를 찾으려는 맹목적인 욕망을 막아주고요. 지금의 나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나를 연결해 줍니다. 이게 진짜 나야 라는 고집과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도록 해주고요. 지금 여기에 나도 나의 일부야. 여기저기 내가 아주 많다고 더 좋은 내가 발견될 수 있도록 나의 가능성을 그렇게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논리학입니다. 다음으로 논리학이 주는 소극적인 지식 세 번째 살펴볼까요? 적대적인 사람을 설득하는 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겠죠. 논리학을 공부하면 타인을 잘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설득의 도구로 논리학을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건 정말이지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모한 설득 때문에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많이 낭비하려고 논리학을 공부한다니 이게 얼마나 어설프고 답답한 노릇입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논리학을 아무리 공부해도요, 설득의 기술 그다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사실이 여러분의 옆구리를 찌를 것입니다. 물론 논리학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에 관한 좋은 통찰을 주고요. 더 좋은 비교 논리를 생각해내도록 안내하기는 해도 이게 설득의 기술로 써먹을 수 있으려면요, 절대적인 조건 하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상대방이 적어도 나의 적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친하면 좋고요. 친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호적일 만한 상황은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는요, 논리학을 좀 모르더라도 좋은 태도만으로도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논리학은 싸움의 칼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방패이자 타인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평화의 도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논리학의 가르침은 이런 겁니다. 적대적인 대전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 제 아무리 근사한 논리, 제 아무리 분명한 팩트 체크를 동원하더라도 설득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설득하려고 하면 할수록 서로 가까워지기는커녕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요, 머릿속에서 연역 논리로 이루어지고 그런 경우 대전제가 결론을 지배하기 때문인데 그 대전제는 매우 고집이 세고 완고해서 공격당할수록 더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가 그런 방식으로 굴러가는 걸 어쩌겠습니까? 아주 전형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진보가 집권하면 나라가 망해 라는 대전제가 확실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상대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요, 기호 1번 찍으세요 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설득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실패하죠. 욕이나 먹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반대로 보수가 집권하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라는 대전제가 확실한 사람에게 기호 2번을 찍자고 설득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설득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설득은커녕 그 사람의 인생에서 차단되고 말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호 1번을 혹은 기호 2번을 찍어야 하는 다양한 근거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야, 이건 피해갈 수 없는 논리네. 내가 생각해봐도 너무 매력적인 정답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표현을 생각해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표현을 듣고 상대방의 논리에 감화돼서 그날 바로 결론을 바꾸나요?
인간은 대전제가 확실하면 대전제에 반하는 결론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더 끈기 있게 더욱 논리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득당하기는커녕 화를 냅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치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세상 만사 다 이러합니다. 우리의 논리력은 아무리 친절하고 구체적이어도 적대적인 대전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공격으로 들릴 뿐입니다. 여러분의 논리적인 선의는 악의로 해석될 겁니다. 그러므로 설득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덤비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맙니다. 자기 대전제로 타인을 설득하려는 목적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제발 불가능한 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논리학은 그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설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오히려 상대방이 원수가 돼서 당신 인생을 방해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설득은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네, 지금은 포기하십시오. 다만 영원한 포기는 아닙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대전제 아주 많잖아요. 지금은 나와 적대적인 대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설득은 불가능하지만 언제 어디서 그 사람의 대전제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는 설득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비아냥거리고 놀리지 마시고요.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십시오. 불가능한 설득을 하려고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애쓰면서 낭비하는 것보다 1시간을 듣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당신 이야기를 잘 들었노라는 태도를 보이고 공격을 중지하십시오. 어차피 안 되는 거 기다려 봄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포기하면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 시간에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겠죠? 우호적인 사람을 설득하는 거, 친한 사람을 설득하는 거 매우 쉽습니다. 그들을 위해 여러분의 생각과 시간을 더 많이, 더 섬세하게 쓰십시오. 중립적인 사람은 우호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실함과 진지함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좋은 논리, 좋은 태도, 좋은 감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논리라는 무기의 진정한 쓰임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거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회방 놓을 적도 줄어들 것입니다. 설령 적이 있더라도 여러분에 대한 적의 공격이 첨예하지 않을 테니까, 날카롭지 않을 테니까 좀 더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신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이 늘어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논리로 싸우려 하지 마시고요. 논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면 언젠가는 결국 인정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같은 머리 구조로, 같은 머리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리가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일반 논리학이 가르쳐주는 소극적인 지식 3가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확신을 경계하십시오. 인간의 의견이란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참과 거짓이 섞인 조성물에 불과합니다. 둘째, 진짜 나는 찾을 수 없습니다. 참된 나를 찾겠다는 여정 위험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너그럽고 유연하게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습니다. 당신 안에 더 좋고 더 멋진 조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인을 설득하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적대적인 대전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논리를 싸움의 무기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논리는 당신을 지키는 방패이자 타인을 다치지 않게 하는 평화의 도구입니다. 감사합니다.